위드금융 정태근 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발장전 주제는 오늘 또 약간 매크로 이슈를 좀 다뤄보고 네. 점검하고 가자 측면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반복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적응이 되고 있다. 이런 재료들이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프라이싱이라고 표현하는데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주제는 공짜 점심은 없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풀렸던 약간 공짜 점심 같은 돈도 막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 부양금도 네. 풀고. 근데 1차 청구서가 지금 도달한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고 다시 2차를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청구서 결제하고 집에 돌아갈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를 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 10년물 금리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0년물보다는 사실 단기물인 2년물과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번 주에 발행되는 미국채 발행 일정, 이미 보도는 나왔어요.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독출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 3월 9일자로 3년물 580억 달러, 내일 10일에 10년물 380억 달러, 11일에 30년물 240억 달러, 토탈에서 이번 주에 1200억 달러.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연준은 매월 800억 달러씩 국채를 사들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한 달에 800억 달러인데 주간 지금 1200달러가 발행이 되고, 이번 달에는 4140억 달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연준이 800억 달러 사주면 나머지는 누가 사줄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의 의문점이죠. 그래서 자꾸 지난번 7년물 발행할 때 응찰률과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갔던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건데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것을 조금 풀어줄 기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SLR이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은행이 보유한 국채 연준에다가 예치해둬야 되는 예치금, 준비금을 이 SLR에 산출했던 걸 3월 말로 종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만질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조금 여유를 두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요것도 같은 비율로 사들이면 안 돼요. 하나 팔고 하나 사들이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국채 몇 개를 팔아가지고 장기 국채 몇 개를 사느냐 비율이 중요한데 그 비율을 또 좀 잘 해야 되고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 제어 이거는 이제 10년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1.6% 이상 캡을 씌워가지고 막아놓으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채권 투매가 안 나오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증시 격언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에는 맞서지 마라. 미 연준, 성이 미시고 이름이 연준인 미 연준에는 맞서지 마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는 저 1200억 달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잘 보면은 대충 해법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는 2차 랠리의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어서 저도 재미없는 얘기 좀 할게요. 네, 재미없지만 난 재밌게는 그래도 풀어주세요. 네.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연준에서 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먼저 좀 내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나스닥이 지금 고점 네. 대비 10% 하락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조정 구간의 진입인지 네. 10% 빠졌으면 대충 1차 가격 조정은 좀 하고 반등을 좀 줄 건지 이거를 봐야죠.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다우 지수는 잘 버티고 있는데 네. S&P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추세적인 하락인가? 예, 그래서 단지 이게 이어질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날 것인가 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버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하락을 연준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경기 안정 부양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개인들에 대해서 1,400불, 140만, 150만 정도 되겠죠. 150만 원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16세 미만 부양가족 인당 또 $500씩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부에 3,500억 달러를 또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단기성이거든요. 일회성 이벤트거든요. 돈이 생기니까 소비는 해요. 그죠? 네네. 그것도 광적인 소비를 해요. 막 네. 공짜 돈처럼 이걸 막 그렇죠.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일부는 주식을 또 이 로빈후드로 미국 네. 사람들도 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좀 뭐 버틸 수 있지만 네. 소비가 생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산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는 지금 막 나가서 재고는 막 털려 나가는데 저 소비가 저 돈 떨어지면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생산을 돌리려면 고용해야 되고 이 순환이 네. 되면은 이게 쭉쭉쭉쭉 그렇죠. 가는데 소위 지금은 말은 네. 그냥 소비만 막 밀어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실물 경제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이다 보니까 이 소비도 일회성을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서두에 일발장전원에서 주제로 언급해 주셨듯이 이게 결국 부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찍어내서 이거를 주고 이게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또 다음 부양책이 또 일회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계속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채가 부담이 되고 이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반작용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전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산 가격이 대표적으로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동산과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두 시장인데 일단 주식시장은 어쨌든 단기 투자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용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연준이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타겟 가야 되냐?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을 잡으려면 네.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또 네. 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지금은 경기 부양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소비자들 일반 개인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형태지만 그렇죠. 후속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계획도 분명히 발표해서 그것이 뭐 부동산에 미국을 받치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공교롭게 지금 부동산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쵸. LH 발해서 광명시흥 3차 3기 신도시 정말 어이가 없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다시 이제 네. 국가임용고시를 봐서 LH공사에 취직하는 걸로 이게 연령 무슨 제한이 없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아무튼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자, 근데 그 작용이 오히려 네. 지금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뭐 대상 인원이 수십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업성이 지연됩니다. 이 돈이 네. 어디로 가느냐? 또 그러면 강남 부동산으로 가요. 그렇죠. 강남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속 이놈의 돈이 계속 도망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도망가. 의미하는 바는 자산 시장이 꺼지지 않을 가능성, 금리 때문에 네. 뭐 이런 거는 아닐 수 네.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네. 보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얘기를 좀 마무리 짓자면 미안합니다. 제가 중간에 그래서 껴드는 게 이 자산 그러니까 자산 가격 하락 여기가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고 서두에 제가 용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연준이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동산이 아시다시피 금융 시스템하고 실물 경제와 상당히 연관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시중에 돈이 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좀 타격을 받게 돼서 만약에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하락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실해지게 된다라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시중에 돈을 안 푼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됐을 때는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연준이 액션을 취하겠지만은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연준은 주식시장 하락을 용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연준의 역할은 자산 가격에 대한 지지가 아니거든요. 네. 실물 경제가 하락했을 때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실물 경제 타격이란 부분을 부동산으로 좀 봤을 때 이 실물 경제 부동산에 타격이 가지 않는 이상 연준은 액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네. 이 부분은 적어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파월이 그 좀더 최근에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조금 긴박하게 네.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않고 뭔가 위기감이 나와야 대응책이 나오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금리가 현재 추세대로 뭐 이번 주에 어떤 분기점을 맞아가지고 시장금리가 더 자극을 받는다면은 그 회사채 문제 네네. 더 나아가서는 대출시장과 이제 신용시장의 문제 이게 연결 도미노고리처럼 나가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준이 가기 전에 막을 거냐, 아니면은 지켜보다가 또 뭐 고장 나면은 어떤 나설 거냐,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네, 이게 되게 좀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그렇죠. 문제예요. 사실 뭐,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부동산 얘기하고 이제 그 금리 얘기하고 원래대로라면은 정말 이쪽에는 제롬 파월, 이쪽에는 제니 옐런 이렇게 해갖고 뭐 화면이라도 바꾸든지. 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게 좀 내용을 좀 좁혀서 제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지금이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기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짚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이 어떤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10% 이상 조정을 좀 받으면은 조정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나스닥 지수만 또 나스닥 시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우 지수는 지금 거의 뭐 최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럽 시장에서 독일은요 사상 최고가를 또 뛰어넘었거든요. 맞아요. 네. 장중에 3%가 넘게 급등을 했단 독일의 말이에요. 닥스 지수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지금 이 주식 시장 특히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나치게 이제 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어떤 좀 반작용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자산 시장,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버블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이게 참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럼 지금 이 시장의 이제 구조를 좀 깨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오히려 좀 안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면은 사실 뭐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또 해소가 좀 돼버릴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역설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추가 부양책 그리고 이제 백신 보급 이런 것들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성장주에 대해서 일부 이제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이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와가지고 채권 시장으로 막 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안전자산이 금 아니면 뭐 달러 쪽으로 이제 배팅을 한다거나 그런 시장은 지금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장이 이제 순환매하는 과정이고 뭐 넓게 보면은 업종별로 이제 좀 키 맞추기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올라가면서 지수는 빠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 지수는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와 있고 유럽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실제로 어찌 보면은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제동이 걸리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3년물, 10년물 이제 국채 입찰이 이제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국채 수익률, 금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만 정반대로 어찌 보면 채권을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놓고 본다면 채권이 계속 이제 매도 하면서 채권 가격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누군가는 또 이 10년물 채권을 가격을 보고 이제 또 매수를 하는 수급이 분명히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월가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자금 여력이 좀 요즘에 또 엔저 또 보이지 않게 좀 웃고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자금 여력 수가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백악관으로 또 미국으로. 초청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자금 여력이 좀 있는 일본이 분명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다시 이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제 끝나면 채권 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이제 일드 커브 수익률 뭐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뭐 이런 뭐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나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지금 연준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는 시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가격 조절 기능만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 논란은 분명히 좀 해소될 여지가 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크로의 이슈, 거시경제, 뭐 미국의 금리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환율인데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오늘 아침에 이제 역외 환율 NDF가 뉴욕에서 9원 넘게 뛰었어요. 너무 또 가파르게 뛰고 있단 말이지. 이게 펄딱펄딱 무슨 경칩에 개구리 뛰듯이 이렇게 뛰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 당국이 지금 뭐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지금 사실 네. 정책이 이슈가 약발이 안 먹힌다라는 거.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냥 파평윤 씨를 찾아야 되는군요, 우리는. 그죠? 네. 네. 파평윤 씨를 찾아야 박평윤 되는 씨에다 S대 출신이어야 그러니까 되죠. 우리는 파평윤 씨를 찾아 헤매는 네. 이렇게 뭐 답이 뭐 그밖에 안 해. 부동산을 하든지 코인 하든지. 저는 저는 사이버머니 같아서 싫더라고요.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물려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코인은 웃지 좀. 못할 오픈 얘기인데 예, 뭐 어찌됐건 그러면은 자 우리는 적용해봤어. 사실 아침에 나온 네. 뭐 눈에 띄는 뉴스 중에 1월 경상 흑자 71억 달러, 전년 대비 8개월 연속 흑자 폭의 확대. 그러니까 수입보다 수출은 아직 잘 되고 있다. 뭐 수입이 완전히 줄어서 불황형 흑자라고 보지는 않고 수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가격이 주가가 제값을 못 받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결국 또 채권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워낙 채권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 말 기준에서 이번 3월 달까지 해서 그 150조까지 또 늘렸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 환율이 지금 어쨌든 지금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래도 용인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네, 네. 수출 관련 기업들도 슬쩍 언급을 해요. 그죠? 그쵸. 네. 뭐 대표적인 수출 관련 기업이면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에 대한 변동성들을 감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원화채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보통 그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할 때 그 단기 채권과 그리고 장기 채권 간의 가격 차이가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 가격 차이를 보고 이 변동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은 단기채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장기채를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채에 대한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를 매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도 매수를 하고 있고 장기채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자산 가격 단기채와 장기채 가격 차이, 소위 말해서 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이 듀레이션의 어떤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환율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단기채를 매수하고 짧은 채권을 매수를 하고 긴 채권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차이를 줄여드는 현상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채권이 아니라 환율 시장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원화채 시장에서도 장기채에 대한 어떤 매도가 확대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단기채에 대한 매수가 또 줄어들 것인가 이런 연결고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두리안차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좋은 얘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TV 보신 분들은 갑자기 아침 시간에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무슨 같아가지고 신나락을 까먹고 있는 네. 얘기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네. 얘기했잖아요. 그냥 파평윤 씨는 어디에 있는 아침에 종목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무슨 듀레이션이 나오고 장기채가 나오고 이렇게 기업은 앞서 네. 이제 김영 매니저가 이제 은행주, 지방은행주긴 합니다만 딱 적절하게 해주셨고. 지방은행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2주 전에 제가 그래가지고 뭐 했지? 이제는 그 가계부채 말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기업 대출적으로 봐야 된다면서 제가 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부산은행 부산은행 BNK금융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오늘 BNK 금융기준 제가 해줬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뭐 조금 기업을 조금 종목이라고 하면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환율 얘기 그렇죠. 제가 잠깐만 좀 코멘트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좀 사실 환율도 저는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특수를 좀 누렸잖아요. 대한민국 네네네. 경제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이제 안정적인 어떤 경제 방어를 좀 하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죠.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치도 이제 상당히 좀 주식 시장도 좀 덕을 본 거고요. 우리 시장이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취약한 이유는 자본시장이 좀 그만큼 좀 많이 개방되어 있고 특히나 아직까지도 또 신흥국 시장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상황이다.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기관들의 어떤 추세적인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면 그나마 또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 크게 걱정되지 않을 텐데 기관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디폴트로 장 열리면 그냥 매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까지 이제 환율 영향을 좀 받으면서 같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개인들만 홀로 지금 시장을 이제 방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외로운 좀 사투가 좀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도 지금 거의 뭐 한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다시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19년대 평균적인 가격이 이제 1,1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이제 상단 정도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9원 정도 이제 올라가지고 1,143원 정도 이제 출발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환율이 단기간에 1,150원까지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그때는 저도 뭔가 조금 얘기를 좀 달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네. 아직도 저는 뭐 국채 금리 상승 또 환율에 대한 이슈 이건 이제 시장의 자정 작용에 조금 맡겨둘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위기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가격 조정의 좀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이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 사이클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새로운 또 상승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조금 이런 파괴적인 어떤 그런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좀 수반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무거운 주제 또 다뤄봤는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점검을 좀 해봤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김영 매니저는 오늘 또 이벤트 하러 가시고. 네, 오후 4시에 뭐 또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드리면서 최근에 또 어쨌든 이번 주가 정말 좀 중요한 분수령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시장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키워드하고 일괄장전까지 해주셨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